화염병 쌤 강의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승만과 접촉하지 말라는 CIA의 전신인 OSS의 윌리엄 도노반 국장이 이승만도 비판했다 이러면서 또 뭔가 의미심장한 비판을 또 합니다. 그죠? CIA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와의 관계를 개인적 선전활동에 이용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이승만은 기피 대상이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맥락이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민족문제연구소 들어가서 100년 전쟁 다큐를 봤어요. 제가. 이승만은 미국에서 호의고시겠다. 돈 다 내놔. 독립운동가들한테 돈도 다 걷어. 그거를 CIA도 확정을 해줬어. 김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여기 OSS 윌리엄 도노반과 함께 대일 전쟁을 준비했다. 이승만이는 꿀 빨 때 김구는 독립운동을 준비해가지고 일본을 초토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막 해방이 돼서 김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비통했다. 왜? 자기들 손으로 일본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승만이는 여기서 나가리가 돼가지고 메가드한테 러브레터를 보내가지고 제가 마음에 드시면 저를 한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적의 논리를 전개하더라고. 이글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당시 이제 이범석 지천청 장군, 김구 이런 분들이 한국 광복군을 만든 게 있는데 여기랑 미국의 OSS가 합작을 해서 이글 프로젝트를 할 때 이승만이는 미국에서 꿀 빨다가 메가드 하나 잘 만나가지고 미국이 꼭두가시 정권 만들 때 대통령이 됐다. 여러분 뒷목 잡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게 이야기가 분석해보면 재밌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은 이것과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드디어 이승만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해줄 때가 됐다. 사실일까? 검증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OSS 국장이 이승만을 당시 왜 비난했냐면은 당시 OSS 국장도 감당 안 될 급의 일을 추진하던 이승만이 너무나 두려워서 경계하는 발언인 거예요. 오바 아니냐? 김일성 추종하도 추종한 거 아니냐? NO! 당시에 OSS 국장은요 샌드위치였습니다. 여러 소수 민족들을 모아서 일본을 전략적으로 소탕하는데 한번 판을 짜봐라. 위에서 이제 압력을 받고 밑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나를 써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판을 다 짜놓은 거예요. 25,000명이 대기 중이다. 조금만 훈련시켜놔라. 군소물자 지원해라. 임시정부를 승인해라. 다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에는 무기대여법이 있기 때문에 무기대여법을 통과해야 무기를 받거든. 그러니까 무기대여법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 공식 국가한테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원래 준비해놨던 선물 세트를 갖다가 다 꺼낸 거예요. OSS 국장한테. 그러니까 OSS 국장이 당황해가지고 야 이승만이는 너무 오버한다 이래가지고 왜냐면 국무부가 당시에 그걸 반대했거든. 합법 정보도 아닌데 무기를 막 주고 군사 훈련시켜주고 종합 세트 하면 곤란해버려. 국무부가 화들짝 놀란 거죠. 왜?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국가 인정 안 받은 소수 민족들을 다 상대해줘야 되니까 국무부가 골치 아프니까 야 이승만이는 아니다 내려온 거야 지령이. 그러니까 OSS 국장도 이승만이랑 선을 긋는 건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OSS 국장이 이승만이랑 선을 그어서 나가리 된 것 같이 하죠. 100년 전쟁 이런 데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역사는 윌리엄 도노반 OSS 국장이 선을 긋는 것과는 반대로 윌리엄 도노반 국장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굿펠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로비해가지고 뚫어놓은 인맥이 있거든. 당시 OSS 부국장입니다. 엄청 높은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친하고 이승만 대통령 추종자예요. 그러니까 국장과는 상관없이 한국인들을 무장시켜가지고 대일 토벌 작전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 김구 쪽만 OS가 관리하는 걸로 몰아가고 이승만을 버리는 쪽으로 하냐고. 실제 이야기는 정반대인데 한국인들 훈련시켜가지고 대일 작전 수행할 때 합동작전 하면 된다고 원래 아이디어 준 게 누군지 아세요? 김구 아닙니다. 이승만입니다. 100년 전쟁은 내러티브가 뭐냐면 이승만은 무조건 죽일 놈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이안 갱스터고 미국에서 꿀 빨았고 CIA도 확증한다 뭐 이러고 OSS가 한국 광복군과 함께 활약할 때 이승만은 뒤에서 뒷진지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미국의 꼭두가시 이렇게 깔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죠. 짠돌이에 가난하고 돈 없고 재패니스 사이드 아웃 책 하나 내가지고 나이가 거의 70대 다 돼가지고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양복 하나 겨우 사주고 영수증 다 남겨놓고 그죠? 날계란에다가 그냥 토스트 하나 먹고 배고프면은 그런 식으로 살던 분이고 OSS가 한국인들 데리고 한번 해볼까? 원래 아이디어가 김구가 아니고 이승만이 제공한 거고 윌리엄 도노반이 선을 그었는데도 OSS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별도로 한국인들을 훈련시키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게 이승만의 천재적인 능력입니다. 뉴라이트 아니냐고? 아닙니다. 여러 박사님들의 논문이 있어요. 김동선 박사님의 이 논문
OSS를 설립한 윌리엄 도너반은 미국에 대한 군사협조를 정부 승인으로 연결시키려는 이승만의 행동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 판단해서 1943년 그와의 관계를 끊고 말았다. 그러니까 윌리엄 도너반은 그냥 한국인들 데려와가지고 정보 수집하고, 중국에 지금 일본 애들 많이 나가 있고 한반도 태평양에 일본 애들 많이 나가 있으니까 최대한 많으면 좋지, 쪽수. 근데 이승만이 요구하는 거를 더 세게 나가는 거야. 왜? 이용당하기 싫거든. 몇십 명 단위로 들어가가지고 싸우면요 국제사회에 소문도 안 나고 미국 사람들 모릅니다. 왜? 합법 정보가 아니니까. 맞죠? 근데 이승만은 뭘 요구했냐면은 우리 애들 소모품으로 쓰지 말라고, 임시정부를 빨리 승인하라고, 합법정부로 승인받아서 미국 국회의회 통과해가지고 무기대여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무기 지원받고 무장해가지고 같이 싸우고 싶다고. 그래야 우리가 일본을 패퇴시키고 난 다음에 통합 합법정부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이승만은 멀리 봤던 겁니다. 근데 미국 국무부가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 윌리엄 도노반의 이승만에 대한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흔들렸지만 밑에 누구? 굿펠로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OSS의 부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추종자야. 왜? 이 사람이 신앙과 애국심에 반했거든. 당연히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굿펠로우는 이승만을 어떻게 연결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20대 초반에 스승이 있어요. 두 분이 계시는데 크게는 그 중에 게일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게일 선교사님의 조카가 에슨 게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게일 선교사고 에슨 게일이라고 하는 조카는 사진이 없어서 못 구했지만 이 사람의 직책이 COI라고 OSS랑 비슷한 조직이 있어요. 정보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중국 관련 특별 고문입니다. 그래서 에슨 게일 선교사의 소개로 프레스턴 굿펠로우라고 하는 OSS 부국장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도노반이 이승만이랑 선을 긋고 나발이고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왜? 밑에 있는 사람 실무자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전개가 되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굿펠로우한테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내가 추천하는 우리 한국인들 50명을 데려다가 훈련시켜라. 특수부대 만들자. 오케이, 좋다. 그중에 12명을 선발해서 특수훈련 돌입한다. 그 다음에 숫자를 늘리자. 한인 청년 60명으로 구성된 한인 자유부대를 편성하자. 이거는 김구와 OSS가 연결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추가로 25,000명의 한인 전투원들을 미군 지휘체계에 편입을 하자.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 그러니까 이승만은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숫자를 늘리죠. 한두 명, 12명, 50명 몸통박치기 했다가 군인들 산화해버리면 그거는 뭐 기억에도 안 남고 기록에도 안 남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별로 데미지도 없거든. 근데 숫자를 계속 늘린 다음에 뭘 요구해요? 임시정부 승인하라고. 이 대목에서 윌리엄 도노반 국장이랑 충돌 일으킨 거예요. 국무부의 지침이랑 충돌되니까. 그 다음에 에슨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이승만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중국 담당이니까 이 사람이 중국에다가 한국인으로 구성된 첩보원들 부대를 풀어놓으려 했어요. 지금 일본이랑 미국 전쟁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 국민당이 반대했어요. 안타깝게 무산됐죠. 그 다음에 윌리엄 도노반이 국무부의 지령을 받고 이승만한테 벤치를 놓으니까 이승만은 넵코 프로젝트라는 거를 가동시킵니다. 누굴 통해서? 굿펠로우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은 미국 대륙에 있는 한국인들이랑 일본군한테 강제 징집당해가지고 싸우다가 억울하게 포로로 잡힌 한인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근데 이 한인들을 처벌하지 말고 데려와가지고 전투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혼내주는 데 사용하자라는 계획이 바로 넵코 프로젝트인 거예요. 1945년 8월 하순 마지막에 이게 예정돼 있었거든요. 8월 말에. 근데 갑자기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탄 맞고 일본 애들이 항복하는 바람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된 거지. 여기 김남균 교수님이 쓴 요 태평양 전쟁기에 이승만 외교를 아는 논문 보면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육군 장관 스팀슨에게 편지를 보냈다. 또 무기 대여청과 협상을 시도해서라 성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무기가 필요한데 합법 정부 승인이 안 나니까 무기가 안 오는 거라. 그러니까 육군 장관 스팀슨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예산 끌어올 쓰니까 해봐. 근데 안 됐지,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미국의 행정부 산하에 무기대여청과 협상을 해가지고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무기를 줄 수 있도록 다 해본 거예요. 미국의 상하원 시스템과 입법 절차와 행정부의 기능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 찔러보는 거야. 안 되니까. 국무부가 승인 안 해주니까. 이승만과 미국 국무부의 이 투쟁기는요, 역사가 정말 오래됩니다. 국무부가 왜 반대했냐면 특정 단체와 물질적인, 재정적인, 정신적인 지원을 하고 대일 작전의 수행을 위험하는 것은 해당 단체에게 배타적인 정치적 권리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야 이승만 열정을 알겠는데 그만해라.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최전선에서 가장 열정적인 애국심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두주자로서. 뒤에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증거 어디냐고. 여기 있네. 이승만 대통령이 구상한 이 넵코 프로젝트로 인해서 훈련받은 군대가 어디서 훈련했냐면 우리 한인들이요, LA 앞바다에 가면은 까탈리나 아일랜드가 있어요. 까탈리나 섬. 까탈리나 섬에서 훈련까지 다 받았어요. 미국이 일본 한반도에 진주할 때 데려가려고 준비까지 레디셋 다 해놨다고.
찾아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감동적인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42년부터 제가 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소리 방송으로 한국인들에게는 독립의 때가 왔으니 싸울 준비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일본 놈들이 꿀발린 소리로 이때까지 아첨해 왔는데 결국에는 이 전쟁이 터지고 말았고 일본이 이기게 된다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더 지배를 확장하려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영어로 연설하신 거예요. 10월달에 OSS한테 게릴라를 조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부가 싫어할 만하죠. 우리가 역사를 결과론적으로 보면 45년에 일본 애들이 항복하는 것 같지만 이때는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빨리 계속 편지를, 야 루즈벨트 1882년에 조미 소 통상조약 지켜라 이러면서 계속 편지 보내는 거예요. 문자 테러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감동적인 게 43년에는 일본이랑 미국 애들이 태평양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때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걱정되니까 스팀슨 육군 장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와이 한인들을 일본인과 같은 국민으로 대하지 말아라. 당시에는 일본 애들이 우리 한인들 포로로 잡고 있고 섞이고 이러니까 막 죽이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되니까, 스팀슨 너 잘못 쏴가지고 우리 한국 애들 죽어버리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이 자식아. 이거 편지 보낸 거예요. 얼마나 자애로워. 이게 애민심이거든. 육군 장관으로부터 대답을 받았어. 아 다르게 치고하겠습니다. 회신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43년부터 여기서부터 걸작인데, 루즈벨트한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빨간색 진짜 중요합니다. 임시정부 그렇게 좋아하잖아 좌파들. 이거 보라고. 루즈벨트 임시정부 빨리 승인해. 왜? 무기 받아야 되니까. 진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전쟁이 끝나서 신탁 통치니 나발이니 이상한 거 하다가 우리나라 분열되거나 내전 일어나게 되는 개판 만들지 말고 빨리 합법적인 정부 승인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싸우고 우리가 그냥 한반도 다 먹을 수 있게 빨리 결단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3년 8월 23일 1차 퀘벡 회의에 참석한 루즈벨트와 처칠한테도 임정승인 빨리 해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44년에도 카이로 선언 이후에도 임정승인해라. 즉각 독립 빨리 해라. 카이로 선언에 뭐가 있죠? 신탁 통치를 암시하는 게 있단 말이야. 카이로 선언에.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찔한 거라. 왜냐면 이분은 국제법 전문가고 이분은 조선이 망하는 과정을 다 봤어요. 러시아랑 일본이랑 청나라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누구의 공간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더 싸우게 되고 제일 강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먹어버린다라는 걸. 이 강대국들의 현실적인 논리 앞에서는 한국 이슈가 계속 뒤로 빠지는 것 같으니까 국제사회를 이끄는 루즈벨트랑 처칠한테 계속 편지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 미국에 호의호식 하다가 메가드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건너온 사람입니까? 이런 활동을 하니까 국무부가 이승만을 견제하느라 일본이 패망을 했는데도 2달 동안이나 출국을 안 시켜준 거잖아요. 편지를 왜 보냈냐면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한국을 제일 사랑하는 충정심에 이런 활동하다 보니까 국무부가 때려 막아서 그거를 뚫기 위해서 메가드한테 편지 쓴 거지. 대통령 하고 싶다?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도 권력욕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 두 사람한테 경고했던 겁니다. 이승만은 신탁 통치가 실행되면은 분단이 되거나 공산화가 될 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얄타 회담을 보고도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상원 하원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얄타 회담 이거 함정이 있고 한국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해방되기 전에. 그러면은 이승만이 음모론자 아니냐? 역사는 뭘 말하고 있죠? 얄타 회담입니다. 루즈벨트는 거의 죽어가고 안색 보세요. 이거 거의 죽기 직전이거든. 그러니까 정신상태 온전하지 않아. 스탈린 하자는 대로 다 해. 유럽 전선이 끝나게 되면은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소련이 일본에 참전할 건지, 나머지 독립국으로 예정돼 있는 애들은 신탁 통치를 할 건지 그 얘기하는 거거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얄타 8일간의 외교전쟁.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됐는데 한국 문제는 30분 만에 끝났다는 거야. 다른 건 몇 시간씩 걸리는데. 스탈린이 물어봅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령이냐? No. 한국에 미국이 주둔할 거냐? No. 신탁 통치 할래? 그래 하자. 짧을수록 좋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열고 난리가 난 거야. 얄타 회담은 45년이고 루즈벨트한테는 이 전부터 경고를 한 겁니다. 40년 전에 미국이 그렇게 우려하던 극동에서의 소련의 팽창 위험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 더 대단한 거죠. 시계를 40년으로 땡깁시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대상이 첫 번째는 스페인이죠. 그래서 쿠바를 뺏었고 필리핀을 뺏었죠. 그 다음에 두려워하던 게 뭐냐면 러시아가 튀어나오는 걸 무서워했거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는 43년은요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너무 좋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너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어. 독일 깨는 거로 만족하지 말어. 반드시 소련은 너네를 위험하게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 논문 분석에 따르면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는 일본만 경계하는 게 아니고 소련도 아주 파괴적이고 침략적인 국가로 묘사하고 있다. 몇 수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처칠과 루즈벨트가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회담에 몰두할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동아시아와 세계사를 꿰뚫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루즈벨트한테 훈수 두고 있는 거예요. 45년으로 갈게요. 2월 달에 공산주의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해방되기 6개월 전이야. 근데 미국 국무차관한테 한반도의 공산 정권을 수립하려는 소련의 야욕을 막는 방법으로, 와,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 아니고요. 이승만 말 들었으면 우리나라 분단 안 됐습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얄타 회담에서도 미국과 영국이 한국을 소련의 지배로 넘겨주기로 막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국무부랑 미국의 실책이에요. 본인들이 그 교훈을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국무부가 짜증나니까 야, 너 출국 금지. 한국 빨리 돌아가면 난동 부릴 거 예상되니까 2달 동안 출국을 안 시켜준 거라, 8월 달에.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가을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뭐 메가드한테 알랑방구 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황영표 선생님이 뒤에 띄워놓는 정보는 탄핵당하고 독립금 자금 착취하고 의원금을 착복한 뒤에 OSS와 김구가 협력할 때 아웃사이더가 된 이승만을 가리키는 문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OSS 국장도 감당 안 될 만큼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거침없는 행보를 걷던 독립운동 거인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겁니다. 최종 결론은 뭐냐? 이승만은 이승만의 독립 외교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제일 중앙에 있었던 사람, 역사의 정중앙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일본 해방이 조금만 늦었어도 한인들이 직접 한반도를 수복하는 전투에 참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황일필 선생님과 황일필 선생님이 대본을 들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세계관 전체를 겨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